안녕하십니까. 머니올라 주말판 염벌리의 비밀 노트 시작합니다. 염성호 부장님 어서 오십시오. 예. 지난 한 주 잘 보내셨습니까? 네, 지난 한 주 근데 시장이 좀 중간에 한번 조금 꺾여서 약간 저도 좀 기분이 다운되기도 했었는데 네. 그래도 오늘 금요일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뭔가 좀 약간 안 좋은 이벤트에도 시장이 조금 회복되는 모습이 나오는 것 같아서 그래도 뭐 아직까지는 괜찮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니 저는 지난번에 나오셨을 때 한 2주 됐나요? 네네네. 4, 5월 중에 전고점 3,208 뚫는다 이렇게 말하면 공언을 하셨는데 네. 속으로 그게 안 되면 어떡하나 했는데 이번 주에 뚫었지 않습니까? 네, 한번 뚫었습니다. 예, 네. 그래서 그 부분이 제일 기분이 좋다면 좋은 부분이고 네. 즐거운 마음으로 본론 들어가겠습니다. 최근 증시 보면 힘은 확실히 회복한 것 같아요. 네네네. 어떤 어지간한 악재는 이제 딛고 올라서는데 그래도 보면은 계속 우상향은 아니고 등락을 거듭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번 주 증시를 이제 다시 둘러보면은 변수들이 좀 있었지 않습니까? 그거 한번 짚어보면서 이야기 시작해 보시죠. 네, 그러니까 시장이 사실 소리 소문 없이 그냥 3,200까지 왔거든요. 아무도 이렇게 4월에 갑자기 전고점 뚫을 거라고 그렇게 예상하신 분이 많이 않지 않을 것 같은데 일단 이제 미국 증시가 최근에 변동성 좀 보이고 있다 하더라도 한국 증시가 굉장히 안정적으로 상승을 했고 그 배경에는 역시 많은 분들이 꼽고 있는 게 금리가 안정화됐어요. 미국의 국채 금리가 계속 하향 조정되고 있습니다. 재밌는 건 자꾸만 경제 지표는 잘 나오는데 금리는 자꾸 꺾이는 모습이라서 어쨌든 시장이 이 부분이 좋게 작용했고 또 거기에 달러가 요새 좀 약해요. 달러 가치가 왜냐하면 이게 또 상대적인 게 유럽이 좋잖아요. 유럽의 국채 금리가 올라가는 또 배경이 유럽 경기도 좋아지지 않을까. 유럽도 이번에 화이자 백신 같은 이제 백신을 많이 확보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경제 정상화 기대로 유럽이 살아나니까 당연히 미국과의 갭이 좁혀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유로화가 강세, 달러는 상대적 약세. 달러가 약세일 때 또 외국인이 사니까 들어오죠. 그래서 요새 이 4월달 들어와서 물론 최근 한 2, 3일간 또 팔았다고 하더라도 1조 5천억이 넘는 어쨌든 오랜만에 순매수를 좀 해주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증시에 굉장히 우호적으로 작용하면서 좀 좋았던 것 같고 근데 다만 한 가지 좀 약간 이제 걸림돌은 그거였죠. 이렇게 지수가 사상 최고치인데 왜 이렇게 삼성전자, 현대차 주권 조용할까? 그러니까 대형주들이 좀 약하다. 너무 힘이 없는 지금 상태고 반대편에 있는 경기 민감주라든가 중소형주들은 되게 좀 좋은데 여러 가지 이유들은 있을 것 같아요. 수급적으로 보면 중소형주들이 최근에 되게 좋은 이유가 일단 공매도에서 좀 자유롭고요. 그리고 연기금이 아시겠지만 지금도 팔아요. 사실 좀 안 팔 걸 기대를 했는데 아직도 팝니다. 근데 올해 초에 연기금이 코스닥 주식 비중을 올린다 그랬거든요. 근데 그걸 실제로 지금 시행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주로 대형주는 팔고 중소형주는 사고 있고. 맞아요. 그래서 연기금이 코스닥 시장은 9일 연속 사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코스피랑 코스닥 딱 나눠놓고 보면 코스피는 정말 많이 팔아요. 계속 팔고 있는데 이번 달 들어와가지고 9일째 연속으로 해서 코스닥은 근데 코스닥에 잘 자란 기업들도 아니고 되게 대표 성장 기업들 있죠. 2차 전지, 바이오 이런 쪽으로 중심으로 해서 그러다 보니까 코스닥이 지금 월등히 강한 모습이고 반대로 코스피의 그런 대형 수출주는 연기금의 문매를 맞고 있어요. 거기다가 좀 최근에 또 외국인들도 약간씩은 이 국내 수출주에 대해서 비중을 좀 줄이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고 있는데 전반적으로 삼성전자, 현대차에 대한 조금 뭐라 그럴까요? 그러니까 약간 확실한 모멘텀이 지금 나오질 못하고 있다 보니까 투자들이 좀 관망하려는 심리가 좀 나오고 대신에 유동성이 너무 많으니까 똘똘한 중소형주로는 자꾸만 이게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단 삼전 대신에 중소형주 사자. 근데 이 분위기는 나중에 바뀔 수 있다 하더라도 현재까지는 그런 분위기로 좀 계속 이어졌고 그리고 지금 또 진단키트나 백신 관련주가 이번 주에도 되게 좋았거든요. 역시 한국의 코로나 확진자가 계속 지금 늘고 있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증시에 약간은 어쨌든 부담 요인이죠, 사실은. 그래서 주 초반에서 주 중반까지 사상 최고치를 한번 경신을 했다가 결국엔 한 2, 3일 정도 이렇게 옆으로 흘러내리면서 3,200을 깨는 그런 좀 모습이 나왔는데 어쨌든 지금 이번 주 들어와서는 호재도 있었지만 좀 악재도 나오면서 뭔가 좀 혼조된 그런 양상으로 한 주가 좀 진행이 됐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 최대 이슈로 기대받았던 게 이제 기후 정상회의지 않습니까? 근데 막상 끝났지만은 큰 영향은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도 좀 중장기적으로는 효과가 있겠죠. 그러니까 일단은 이번에 기대했던 것만큼 나왔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시장에서 그러니까 오바마 대통령이 제시했던 것보다 좀 강화는 됐는데
시장이 예상했던 게 2005년도에 탄소 배출량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거 대비해서 2030년도에 탄소 배출량을 50% 줄이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2005년보다 2030년이 절반으로. 예. 예. 근데 그게 이제 이미 며칠 전부터 알려졌더라고요. 예, 예. 언론 기사로. 근데 이번에 거의 정확하게 나왔고 한 52% 감축으로 발표가 됐습니다. 그래서 시장이 뭐 어떻게 보면 예상하지 않았던 뭔가 깜짝 이벤트는 네. 나오지 않았던 것 같고, 어쨌든 지금 이 바이든 대통령의 친환경 정책에 대한 이제 그 어떤 확고한 의지를 네.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고, 여기에 또 시진핑 주석이 어찌됐건 간에 참석을 했단 말이에요. 네. 예, 전체적으로 시장에는 좀 분명 우호적인 이슈긴 한데 뭔가 좀 시장이 바랬던 그런 깜짝 이벤트가 안 나오다 보니까 네. 시장 반응은 좀 뜨뜻미지긴 했던 것 같고, 다만 업종으로 보면 실제 기후정상회의가 이제 끝나고 나서 미국의 풍력 회사들이 좀 상당히 많이 올랐어요. 아, 태양광하고. 그래요? 예, 예. 예. 그러니까 실제로 요새 되게 좀 옛날하고 다른 건 뭐냐면요. 예전에는 이런 무슨 회의나 이벤트가 있으면 그 관련 기업들이 미리 다 올라가거든요. 네. 최근에는 안 그래요. 이 기후정상회의가 있는데도 주가들이 안 가더라고요. 네. 근데 막상 정상회의가 끝나니까 오히려 뒤늦게 움직이는데, 약간 이제 과거랑 좀 다르게 미리 선반영하지 않고 투자자들이 좀 일단 한번 확인을 하고 지켜보자. 예. 예. 그리고 나서 예상했던 거라든가 아니면 그거보다 좋을 때 사자는 쪽으로 좀 나오다 보니까 좀 뒤늦게 네. 이런 친환경 그 관련 기업들의 주가가 굉장히 좋았던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여기서 함의하는 거는 결국 이 말씀만 드리고 싶어요. 뭐 깜짝 이벤트는 아니고 떠나서 방향은 명확해졌습니다. 네. 어쨌든 모든 나라가 이제 네. 탄소 배출을 줄이는 쪽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관련된 산업들의 성장 사이클은 이제 좀 시작이 됐다라고 네. 보는 건 맞는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번 주에는 유독 미국발 변수가 좀 네. 많았던 것 같은데, 특히 정세 이슈. 네. 이제 기존에 뭐 맞아요. 법인세 정세는 예상이 돼 있는데 부자 정세까지 겹치면서 뭐 미국 정세에는 상당히 좀 충격을 준 것 같더라고요. 네. 이게 이제 자본이득세를 인상한다고 하는데, 네. 그러니까 지금 법인세를 인상을 하잖아요. 이번에. 네. 그러니까 법인세도 인상한다는 얘기가 있고, 그다음 소득세까지 같이 인상을 한다고 하는데, 이게 이제 인상을 하게 됐을 때는, 아니 법인세는 당연히 기업들한테도 악재지만 이 소득세는 이제 각 개인들한테 또 굉장히 부담이잖아요. 그렇죠. 물론 이제 뭐 소득이 굉장히 높은 뭐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미국의 장기 투자하는 문화가 많이 확산돼 있는데, 그 수익을 많이 내는, 그러니까 주식 투자로 수익을 많이 내는 장기 투자자들한테는 되게 부담이 될 수밖에 없어요. 네.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증시가 화들짝 놀라가지고 주가가 좀 빠졌던 그런 모습이 있는데, 사실 이게 근데 이렇게 좀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그 하나의 협상의 전략 아니냐. 네. 왜냐하면 지금 그 바이든 대통령이 있는 민주당에서 일단 지르는 거죠. 예. 일단 세게 불러놓고, 네. 이번에 그 20%가 43%까지 가니까 예. 이건 솔직히 너무 엄청난 거거든요. 거의 2배를 그냥 한 번에 올려버렸잖아요. 실제 관철용이라기보다는 한번 협상 예. 중이다. 예. 아니 공화당은 당연히 반대하겠죠. 네, 네. 예. 원래 트럼프가 있는 당이기 때문에 굉장히 오히려 감세 쪽이네. 쪽이었지. 예. 완전 이게 반대이기 때문에, 그래서 증세를 하더라도 네. 분명히 어느 정도 선에서는 요거보다 훨씬 낮은 선에서 할 가능성이 있고, 법인세도 원래 28%로 올린다고 했잖아요. 예. 근데 얘기 보니까 25%로 결정이 나려는 것 같더라고요. 아. 그 중간 정도에서. 네, 네. 그러니까 그렇게 보면 그 부분도 여러분들이 너무 우려할 필요는 좀 없다. 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고, 그리고 이게 이 감세와, 그러니까 이 소득세하고 이거와 관련해 가지고 네. 제가 그 자료를 한번 찾아보니까 이 2번 있었대요. 미국에서 네. 소득세하고 법인세가 이렇게 같이 올라갔던 적이 딱 2번이 있었다고 합니다. 과거에? 예. 네. 그래서 여기 제가 자료를 한번 보면서 말씀을 해드리면, 네. 이게 이제 KB증권에서 한번 나왔던 자료긴 한데 1968년하고 93년도에 있었대요. 아. 이게. 예. 그래서 이게 그 법인세 통과 과정에서 어쨌든 미국 국채 10년 금리랑 S&P 500 지수를 한번 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법안이 발의됐을 때 예. 지수가 빠졌다고 합니다. 네. 일단 당연히 충격을 받겠죠. 그렇죠. 예, 빠졌고, 그리고 하원에서 일단 통과가 되면 이제 거의 법이 제정이 되는 거잖아요. 예, 예. 그럼 그때부터 해가지고 기간 조정이 들어갔대요. 근데 예. 중요한 건 그거보다도 대통령이 딱 서명을 하고 나서 어떻게 바뀌었냐. 네. 그 후로는 주가가 다 올라갔대요. 아, 오히려. 오히려. 예, 예. 불확실성이 제거되면서. 네. 왜냐하면 어차피 경제 성장에 더 베팅을 한 거죠. 예, 그랬고, 국채 금리가 아이러니하게 급락을 했다고 합니다. 아. 금리가 이렇게 확 빠져. 그러니까 이게 성장주한테 또 되게 좋은 그림이잖아요. 예, 예. 금리가 하락하고 오히려 증시가 올라가고. 네. 그랬기 때문에 과거에 2번의 사례가 있어요. 근데 네. 이거랑 이번에도 똑같다고 우리가 뭐 무조건 가정할 수는 없지만, 과거에 이렇게 법인세랑 소득세가 올라갔던 구간에서도 결국 뭐냐, 장기적으로는 증시가 올라갔다는 거예요. 네. 예. 그게 어쨌든
부정적인 이슈는 단기에 맞지만 증시의 방향을 깨트리는 결정 변수는 아니었다고 아니다. 봅니다. 예. 그 말씀대로 최근에 미국 증시 보면 변동성이 좀 커진 것 같더라고요. 네. 근데 미국 증시라는 것은 뭐 우리에도 당장 영향을 미치고 글로벌 시장에 충격을 주니까 이제 우리가 챙겨보지 않을 수가 없는데 미국 증시가 이렇게 쭉 우상향이 아니고 이렇게 최근에 많이 흔들리는 어떤 이유가 있나요? 그러니까 미국 증시가 사실 미국 증시도 따지고 보면 그렇게 큰 악재는 없거든요. 네.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면 뭐 왜냐면 오히려 금리도 지금 하향 안정화되고 있고 네. 어느 나라보다 백신 접종도 빨리 되고 있고 경제 성장률도 지금 가파르게 올라오고 있고 그러니까요. 그다음에 미국 기업들의 이번에 실적 발표한 거 보니까 한 S&P 500 지수 기준으로도 지금 깜짝 실적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네네. 그러니까 이익도 지금 한 20% 이상 는 것으로 보이고 그렇게 본다면은 미국 증시가 뚜렷한 지금 악재는 없는데 다만 오르긴 올랐잖아요. 연일 그러니까 사상 최고치를 계속 매일 갱신을 했거든요. 네. 최근 들어와서 아, 나스닥 빼고는.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약간 지수나 기업들의 주가에 대한 좀 약간 가격 부담은 좀 고민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 조금씩이라도 뭔가 이슈가 하나씩 나오면 네. 주가 흔들립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때 이제 테슬라 같은 경우도 갑자기 한 번씩 좀 빠지기도 하고. 화재 사고 거기다 또 비트코인 이슈도 좀 있었고요. 예. 그리고 또 자본이득세 같은 이제 약간의 뭐 뜻하지 않은 그런 악재들이 한 번씩 나오니까 사람들이 고점에서는 이게 악재가 없으면 그래도 좀 들고는 가는데 이게 실현이 안 되더라도 뭔가 불편한 이슈가 생기면 일단은 팔고 싶은 욕구가 좀 생기거든요. 아 이거 증시 이렇게 올랐는데 내가 잘못 대처하고 안 팔았는데 부러져 버리면 엄청난 손해도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미국 증시가 조금은 약간 악재에도 좀 민감하게 움직이는 것 같은데 그러나 이런 부분들이 증시의 방향을 뭐 이렇게 바꿔가지고 추세를 무너뜨릴 만한 그런 악재들은 아직은 아니고 제일 중요한 게 사실 이 두 가지만 보세요. 긴축하고 실적이에요. 그러니까 기업의 실적은 계속 좋아지는 거 맞아요. 이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는데 이제 제일 문제가 긴축이죠. 얼마 전에 캐나다 중앙은행이 갑자기 테이퍼링 한다고 그래가지고 이거 금리 인상하는 거 아니야? 선진국도 그랬는데 다행스러운 건 ECB 유럽에서는 일축했습니다. 테이퍼링 전혀 고려 안 한다. 그리고 미국은 다음 주에 아마 FOMC가 있는 걸로 아는데 뭐 나와봐야 되겠지만 아직까지 뭐 긴축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뭔가 나온 건 없거든요. 근데 다른 이벤트로 인해서 뭔가 악재 나와서 흔들린다. 그거는 그냥 단기적인 좀 조정 정도로만 좀 해석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실적 추세하고 긴축 여부 두 가지 잘 살펴보자. 그런데 증시에 약간 호재라면은 그 우리나라 수출 실적이 4월달 20일까지 보니까 작년 동기 대비 45.4% 굉장히 많이 늘어났더라고요. 이 말은 이제 우리 기업들이 그만큼 강해진 거고 또 증시 전망도 좋다. 뭐 이렇게 봐도 되는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사실 외국인들도 많이 샀던 것 같고 또 한국의 시장이 저는 이렇게 2, 3월에 너무 힘들었잖아요. 그 2,900도 깨질 뻔했는데 거기서도 그래서 버티면서 올라왔던 배경은 수출이라고 봐요, 저는. 수출이 결국 우리나라의 매출액이잖아요, 기업들의. 그렇죠. 이게 증가했던 건 매출이 는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성장주들한테 되게 좋은 그림이죠. 그래서 이 데이터는 너무나 좋고 지금 우리나라 한국의 수출 데이터가 작년 11월부터 계속 좋거든요. 두 자릿수 이상 계속 늘어나는데 이번 4월 달은 뭐 두 자릿수 정도가 아니라 그냥 아예 한 30%, 40% 늘어났는데 물론 영업일수가 하루 정도 더 있었던 것 같아요. 그거 감안해서 일평균으로 해도 36%거든요. 그래도 높은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기저효과 이상을 뭔가 뛰어넘은 구조적인 뭔가 성장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긍정적이고 또 최근에 모든 게 다 지금 공급 부족이잖아요. 그래서 제일 화두가 되는 게 설비 투자거든요. 그럼 설비 투자하면 어쨌든 뭐 기계든 뭔가 투자가 들어간다는 건 거기에 공급할 수 있는 뭐가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을 우리 한국이 다 잘 만듭니다. 잘하죠. 우리가. 한국이 잘하는 게 중간재. 그죠? 그럼 한국의 제조업체들의 경쟁력은 지금 환경에서는 더 좋게 흘러갈 수 있기 때문에 여기서 그냥 4월 수출이 이렇게 좋아서 더 좋아질까? 이게 아니라 구조적으로 더 좋아지는 그림이 저는 나올 수 있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이 지표 자체는 좀 고무적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최근 이제 장세를 보면은 개인 매수, 기관 매도 이런 뭐 거의 정해진 것 같고요. 또 결국 이제 외국인이 사느냐, 파느냐 따라서 지수가 오르고 뭐 내리고 하는 것 같은데 지금 이제 뭐 곧 5월이니까 5월 달에 어떤 외국인 매수 동향은 어떻게 예측되고 있습니까? 5월까지도 저는 외국인들이 살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전히 수출 좋고 기업들의 이익 전망치 매달 지금 꾸준하게 올라가는 상황이고 미국 금리가 안정됐죠. 달러는 약하죠. 이번에 제가 좀 긍정적으로 봤던 게 외국인이 좀 최근에 며칠 팔았잖아요. 파는데 환율이 큰 변동은 없어요.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돈을 빼가지고 나가는 모습은 아닙니다.
그렇게 보면 이거는 어느 정도 시장이 또 안정감 찾으면 들어온다는 얘기니까. 네. 그래서 지금 달러 약세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외국인들의 순매수는 조금 더 네. 저는 좀 진행될 가능성이 일단 좀 높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 그리고 지금 뭐 한국뿐만 아니라 뭐 중국도 그렇고 대만도 그렇고 모든 이런 제조업 국가들의 위상이 점점 올라가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지금 바이든 대통령도 지금 정말 제가 봤을 때는 되게 다급한 것 같더라고요. 그렇죠. 아, 오죽하면 대통령이 예. 그 웨이퍼를 들고 있겠어요. 예. 여기서 나 우리 이거 필요하다. 그러니까 이게 시사하는 바가 엄청나게 큰 거거든요. 그러면 이 투자들은 이거에 대한 수혜는 누가 받겠습니까? 네. 중국은 못해요. 예. 일단은 중국은 너넨 들어오지 마. 이건데 한국, 대만, 일본이거든요. 예. 유럽 회사들이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죠? 유럽은 뭐 기계나 독일 이쪽은 하겠지만 결국 미국이 바라는 이 큰 그림, 제조업 부흥에 있어서 네. 또 인프라 투자도 해야 되고 이 중심에 한국이 놓여 있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긍정적이고, 그리고 아직 우리나라의 그 삼성전자, 현대차 같은 대표 제조업체는 주가 오르지도 못했어요. 예. 예, 이런 걸 보면 외국인들 입장에서 보면 여기서 5월까지 또 주식을 계속 팔아가지고 도망간다기보다는 오히려 이런 것들을 외국인도 알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적어도 5월까지는 이 외국인의 순매수는 들어올 것 같고, 다만 일부에서는 6월 달에 긴축 얘기가 나올 거라는 얘기가 좀 돌긴 돌아요. 예. 그 FMC가 6월에 있거든요. 예. 한 번 더. 예. 그때 테이퍼링 언급도 좀 조금은 나오지 않을까 이런 얘기도 있어서 6월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주에 외국인이 많이 산 종목, 네네. 그리고 연기금이 또 많이 산 종목, 이게 어떻게 좀 공통점이 좀 있습니까? 아니면 서로 많이 다릅니까? 그러니까 어떤가요? 일단은 제가 몇 개만 좀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면, 외국인이 제일 많이 산 게 일단 SK텔레콤을 제일 많이 샀고요. SKT, 예, 그다음 포스코, 예. OCI, GS건설, LG디스플레이, 그다음에 해운 업종이죠. HMM. HMM, 예. 그다음에 빅히트가 이름 바꾼 하이브. 하이브. 그다음에 SKC, DLENC, 삼성전기. 아. 요런 순서. 요건 제가 이제 일주일치 데이터를 순서대로 네. 예, 예. 금액으로 딱 이렇게 뽑아온 자료인데, 여기서 여러분이 딱 느끼시는 게 뭐냐면 성장주도 물론 일부 있는데 정말 골고루 샀어요. 그렇네요. SK텔레콤 방어준대 샀고. 뭐별 특징이 네, 없어요. 특징이 없어요. 예. 그러니까 어느 한 업종에 치중된 게 아니라 포스코도 철강 대표주고, 네. OCI는 친환경이죠. 예, 예. 건설주 하나 들어가 있고, 예. LG디스플레이 턴어라운드고. 네. 근데 제가 이거 딱 보면서 느낀 게, 아, 외국인들은 턴어라운드 쪽에 베팅하고 있구나. 작년에 안 좋았는데 네. SK텔레콤, 포스코, OCI, GS건설 작년에 다 안 좋았거든요. LG디스플레이까지. 예, 예. 별로 그렇게 퍼포먼스가 없었는데. 아, 업종은 특징이 없지만 네. 이제 성격은 맞아요. 턴어라운드다. 올해 다 좋아지는 예, 거. 예. 이쪽을 지금 많이.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 삼성전자 이런 거 안 보이잖아요. 네네. 예, 작년에 좋았던 예. 기업들이 안 보여요. 아. 그러니까 대부분이 이렇고, 예. 그다음에 건설주가 2개나 들어간 게 좀 특징적이고, 그러네요. 정부 정책. 예. 예. 그게 좀 눈에 띄고, 기관은 뭘 샀냐면 제가 이것도 한 10개만 그러니까 기관 연기금만 제가 추려봤어요. 네네. 그래서 삼성바이오로직스, 아. SK바이오사이언스, 예. SK바이오팜, 넷마블, 유한양행, 그다음에 삼성물산, 현대건설, 예. HMM, OCI, 신세계. 여기 딱 제가 얘기하는 순간 여러분들이 느끼실 거예요. 거의 제약줄 사고 있어요. 바이오 많이 사. 바이오를. 예. 그러니까 어떤 이유인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연기금의 선택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네. 어쨌든 연기금은 유독 국내 바이오 그 중에서도 CMO 업체를 좀 많이 샀어요. 아. 네, 백신 예. 제조가 가능한 업체들 있죠. 예, 예. 바이오사이언스나 삼성바이오 같은 기업들. 일부 이제 유한양행 같은 신약개발 업체도 좀 일부 샀고, 네. 그다음에 공통적으로 산 거는 건설하고 네. 해운주하고 태양광 업체 OCI. 아. 요거는 이제 외국인하고 결이 좀 같은 것 같아요. 예, 예. 그래서 이 연기금은 골고루 뭐 이렇게 실적주나 이런 거 샀다기보다는 좀 약간 이번 주에는 뭔가 백신과 관련된 네. 이 업종에 조금 집중해가지고 매수가 좀 많이 들어온 게 약간의 좀 특징적인 것 같습니다. 바이오주가 많이 오른 게 많이 올랐어요. 예, 예. 예. 연기금 매수하고 예. 관련이 좀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말이 나온 김에 이번 주에 또 많이 오른 종목들은 어떤 건가요? 아, 이번 주에 이제 제가 업종하고 섹터로 나눠서 말씀드리면, 네. 업종으로는 일단 섬유보험 업종이 제일 많이 올랐어요. 의류 아, 업종. 그래요? 예. 의외로 이제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도 있고, 네. 또 요새 섬유 그 가격이 많이 올랐나 봐요. 면사라고 하는데 예. 이것도 역시 공급 부족인가 봐요. 그래요? 뭐 폴리에스터나 예. 이런 거 있잖아요. 아. 그러니까 지금 전 세계 모든 게 다 공급 부족해요. 네. 그러니까 수요는 넘치는데, 예, 예. 그래서 이게 되게 아이러니한 게, 왜냐하면 코로나19 때문에 생산을 못 했는데 네. 의외로 소비는 빨리 는 거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게 불균형이 발생해가지고
그래서 모든 이런 그 재료들이 지금 다 쇼티지 때문에 예. 좋아지고 있다. 그래서 섬유의복이 좀 좋았고, 그 다음에 역시 그 포스코가 속한 철강 업종이 철강, 예. 이번에 그 포스코 강판이란 기업이 얼마 전에 실적 발표했는데 역대급 실적이 나왔더라고요. 분기에. 예. 그러니까 실적이 꽂혀버리니까 네. 주가들이 가는 것 같고, 역시 그리고 정부 정책 기대주인 건설. 네. 그 다음에 요새 제일 핫한 섹터가 해운 업종이죠. 해운. 예. 예. 그래서 해운 좋았고, 마지막으로 아까 그 통신 업종. 통신. SK텔레콤이 SKT, 예. 주도하면서 갔고, 섹터만 제가 몇 개 말씀드리면 네. 역시 이번 주에는 섹터로만 보면요. 예. 코로나19 백신주가 제일 많이 올랐어요. 아. 그 문재인 대통령이 얼마 전에 그 얘기했잖아요. 그 러시아 백신 스푸트니크 그뿐인가요? 예. 그거 한번 검토해봐야 된다 이랬는데 그거 관련해서 뭐 계약 맺은 업체나 예. 일부 업체들이 주가가 정말 올랐더라고요. 엄청나게 올랐습니다. 예. 의외로 근데 이번 주에 금리가 오른 건 아닌데 손해보험 업종이 좀 많이 올랐어요. 뭐냐면은 손해보험 업종이 저평가됐다는 인식 때문에 더 나쁠 게 없다. 예. 이런 인식들이 좀 확산되고 그 다음에 일단 이제 코로나가 또 재확산이 되니까 네. 좀 이동이 좀 줄 것 같아서 아무래도 좀 손해율이 개선되지 않을까. 예. 사고가 적어지니까. 네, 맞아요. 예. 그런 기대감이 있었고 그 다음에 요즘에 미국에서 좀 제일 핫한 섹터 중에 하나가 농업주입니다. 왜냐하면 그 요새 농산물 가격이 엄청 올라갔어요. 예. 아시겠죠? 그래서 쉽게 먹으니까. 네, 맞아요. 예. 그래서 국내에서도 농업주가 좀 약간 네. 좀 일부 올라갔고 그 다음에 제일 좀 눈에 띄었던 것 중에 하나가 페인트 회사들. 예. 요새 페인트 수요가 엄청나대요. 그 건설, 쭉 좋네요. 예, 페인트는. 예, 페인트 계속 좋고. 예. 그 다음에 리모델링. 리모델링. 수요도 이번에 이제 한국에 리모델링 하면 대표 기업이 사실 한샘이거든요. 네. 근데 한샘이 실적 발표를 했는데 이사 시즌도 아니에요. 네. 그리고 진짜 주택 거래량이 줄었어요. 네. 그럼 우리 그냥 상식적으로 매출 줄어야 되잖아요. 안 그렇고 오히려 매출과 이게 늘어나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알아봤더니 그 이 리모델링 리하우스라 그러죠. 예. 이 리하우스 쪽에 이제 매출액이 좀 많이 는 모습이 나왔고 왜냐하면 지금 서울 시내 아파트가 엄청나게 노후화가 심하다고 합니다. 낡아 놓으니까. 예, 아파트 30년 되면 집을 일단 한 번은 해줘야 되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게 수요가 의외로 좀 괜찮나 봐요. 맞습니다. 예, 뭐 요즘에 욕실도 막 인테리어 많이 한다고 예.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에 관련된 기업들이 의외로 좀 주가가 좀 많이 올라가면서 예. 주가들이 좀 많이 이번 주에 좀 우상했다. 가장 대표적인 회사는 이쪽에서 페인트랑 리모델링 같이 하는 회사 중에 하나가 예. 그 KCC. 아. KCC가 유리도 하고 예. 창호도 하잖아요. 그렇죠. 많이 하죠. 페인트도 하고 예. 여기에 다 엮여 있어요. 아. 그래서 이번 주에 사실 KCC 주가가 예. 대형주 중에서는 가장 좋았습니다. 예. 그렇네요. 예. 그럼 이번 주에 많이 올랐던 이런 업종들이 앞으로 뭐 다음 주 계속 이어지는 중장기적인 전망은 어떤가요? 그러니까 이 중에서도 우리가 잘 봐야 될 게 네. 구조적으로 좋아지는 건 당연히 좋아질 텐데 예. 저는 그 리모델링 쪽은 계속 구조적으로 좋아질 것 같아요. 이게 어차피 수요가 예. 이사철이 아닌데도 매출이 찍힌다는 거는 예. 구조적인 변화가 생겼다는 예. 거거든요. 그래서 오래 갈 것 같고 그 다음에 역시 그 철강 업종도 네. 예, 감산하고 수요가 좋습니다. 아. 근데 나머지 업종들은 하반기는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예. 그러니까 백신도 사실 하반기에 들어오면 네. 수요가 이제 우리가 맞게 되면 어느 정도 수요가 줄 수도 있기 때문에 예. 그래서 일단은 이 중에서는 리모델링과 좀 철강 업종이 예. 좀 구조적인 성장이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공매도 재개가 뭐 곧 임박했는데요. 이제 공매도 어떤 업종이나 종목이 타겟이 될까 이게 궁금한데 어떤가요? 일단 이제 공매도 관련해서는 너무 겁은 먹지 마시고 예. 왜냐하면 공매도가 방향을 결정짓는 요소는 절대 아니니까 네네. 그렇게 따지면 미국 증시는 영원히 못 갔어야죠. 공매도가 그렇게 많이 나오는데 예. 그래서 그냥 기업마다 다르다고 생각해 주시고 기업에서 역시 제일 문제가 이제 공매도가 5월 3일이잖아요. 네. 이제 실적 시즌이 시작됐잖아요. 앞으로 실적이 많이 나올 거예요. 네. 거기서 보셔야 될 게 앞으로 전망치가 안 좋은 기업들은 공매도 타겟이 될 겁니다. 분명히. 그러니까 지금 실적이 안 좋아도 앞으로 좋아지는 실적이 나올 만한 전망이 형성되면 네. 공매도 치기가 힘들어요. 그렇죠. 이 기업이 이제 앞으로 올라갈 게 뻔하네. 올라가니까. 예. 근데 지금 주가는 올라와 있는데 전망치가 하향 조정되거나 네. 하반기가 뭔가 애매한 기업들이 있을 거예요. 네. 그런 기업들은 공매도 세력들한테 굉장한 먹잇감이 될 수도 있어요. 네. 앞으로 주가까지 올라왔는데 앞으로가 안 좋아 보이네? 그럼 일단 공격적으로 공매도를 할 수가 있겠죠. 네. 그래서 이번 실적 시즌은 다른 때와 다르게 여러분들이 면밀히 실적을 좀 체크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예. 두 번째가 전환사채 발행 잔액이 많은 종목 좀 조심하라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체크하실 건 뭐냐면 코스닥 150이나 코스피 200 중 코스피 200은 솔직히 그렇게 그 전환사채가 많지는 않습니다. 네. 워낙 덩치들이 크니까. 네. 근데 코스닥 150 기업 중에서 사이즈가 좀 작은데 네. 이 전환사채 물량이 좀 있는 기업들은 체크를 해보세요. 예. 그리고
전환사채 물량이 임박한 기업들 있죠. 네. 전환 예, 기관이 임박한 기업들. 회사. 근데 뭐 아직 1년 이상 남아 있다. 그건 예.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그건 아직은 너무 먼 얘기니까. 예, 예. 근데 한 달 안으로 이게 다가왔다. 예. 그러면 공매도 세력들이 약간 노출이 될 수도 있으니까 그 점만 좀 주의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많이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최근에 젊은 층을 중심으로 암호화폐, 네. 코인에 대한 관심이 많고 투자도 늘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이러다 보니까 최근에 어떤 주식에 대한 관심이 이런 코인 열풍 때문에 좀 주춤해진 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드는데 네. 뭐 보시기에 어떤가요? 근데 이제 암호화폐 투자가 만든 건 맞은 사실이고요. 20대 네. 분들은 거의 다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예. 진짜 주변 얘기 들어보면 암호화폐 안 하는 게 오히려 더 이상할 정도로 정말 유행을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암호화폐 요새 비트코인도 자산으로 봐야 된다는 뭐 그런 시각도 있고 한데 저 역시도 뭐 비트코인에 대해서 예전에 부정적이었지만 네. 테슬라나 페이팔이 인정한 만큼 뭐 이거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볼 필요까지는 저도 없다라고는 뭐 동의는 하고 있어요. 네. 그렇지만 문제는 가격 같아요. 네. 가격이 너무 올라왔어요. 사실 뭐 1억 원에 한때 육박할 정도로 예, 예. 엄청난 랠리가 나왔잖아요. 그러다 최근에 또 다시 부러지고 있거든요. 공교롭게 규제 얘기가 나오니까 네. 비트코인 가격이 이제 또 곤두박질 치고 있는데 이렇게 많이 오른, 그러니까 이 비트코인과 주식의 결정적인 차이는 뭐냐면 비트코인은 화폐잖아요. 네. 화폐예요, 그냥. 우리 네. 눈에 안 보이는 사실 가상화폐입니다. 예. 예. 근데 주식 투자는 뭐죠? 우리가 실체가 있는 기업에 투자하는 거예요. 그렇죠. 예. 예. 그게 달라요. 예. 그래서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전 장기 투자가 쉽지 않다라고 보는 거거든요. 아. 변수가 너무 많아요. 예. 이걸 투기적으로 내가 지금 사가지고 1억 원 가면 뭐 몇 배 벌고 이런 마인드로 접근하는 거는 저는 네. 좀 바람직하지, 그건 투자는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근데 주식 투자는 내가 좋은 기업에 투자해가지고 주주가 돼가지고 배당도 받고 네. 근데 실패하면 나도 내가 손해보는 건 책임져야 되겠죠. 그렇지만 뭐 카카오처럼 성장을 하는 기업에 내가 투자를 해가지고 카카오가 1년 만에 거의 4배 올랐잖아요. 네. 그 성장의 가시를 내가 적절히 향유할 수 있는 거거든요. 합리적인 어떤 그 추론에 아니면 상상력에 의해서 선택을 해서 그 결과물을 내가 받는 건데 이 비트코인이나 뭐 아니면 알트코인이라든가 이런 예. 암호화폐는 그런 그 평가 자체가 불가능해요. 예. 이게 도대체 적정 가치가 얼마지? 알 수가 없단 말입니다. 네, 네. 그리고 이번에 또 규제 이슈 터지니까 예, 예. 금방 부러져 버리잖아요. 그래서 투자하실 때 너무 뭐 비트코인 하지 말라는 건 아닌데 네. 변동성에 노출된 상품이니까 이렇게 이번처럼 너무 급격히 올라갔을 때는 투자를 주의하시고 이것도 조정을 받을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어느 정도 충분히 조정을 좀 받았을 때 좀 합리적인 가격에서 들어가는 게 조금 더 유리하지 않을까, 좀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뭐 비트코인은 좀 그렇다고 하고 나름대로 이제 뭐 위상이라든지 네. 이게 좀 굳건해진 것 같기도 한데 문제는 이제 그 뒤에 나온 알트코인들인데 네, 맞아요. 우리나라 젊은이들이 알트코인 투자를 너무 뭐 거의 90% 정도 한다고 네. 그런 이야기가 있던데 이건 어떻게 좀 자산 전문가 입장에서 볼 때 좀 투기성이 더 강한 건 아닌지 이런 그러니까 걱정이 되거든요. 일단 저는 그러니까 비트코인하고 이더리움이 있어요. 네. 이 양대 산맥인데 이 두 개는 저도 인정은 하거든요. 네. 근데 나머지 알트코인은 저도 아닌 것 같아요. 그쪽에 투자하는 건 너무 위험하고 네. 또 비정상적인 거래도 많이 발생한다고 하더라고요. 네. 또 거기서 각각 거래소가 있는데 거래소가 없어져 버릴 수도 있는 거예요. 네. 그럼 여러분의 그 소중한 돈이 없어져 버리는 경우도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잘 모르는 알트코인, 그러니까 알트코인들이 너무 종류도 많더라고요. 뭐 진짜. 9,000개가 넘는 예. 말까지 아, 있던데. 근데 그거를 여러분이 솔직히 아세요? 예. 하나하나 그 각각의 성격은 다 있을 거예요. 예, 예. 근데 그거 알고 투자하기도 너무 어렵고 약간 이제 투기적으로 하셨겠죠, 대부분. 예. 그러니까 공부하고 하신 분도 계시겠지만 어쨌든 알트코인보다는 그래도 알려진 게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이고, 그리고 어쨌든 이번에 코인베이스라는 회사가 상장까지 했잖아요. 네네. 예. 그래서 그런 비트코인과 이 이더리움에 대해서는 어쨌든 간에 시장이 제도권 안으로 들어온 건 분명히 맞거든요. 예. 그래서 그 두 가지 쪽으로 좀 압축을 하셔서 저는 하는 게 아, 맞지, 예. 나머지 알트코인은 좀 아직은 위험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지금부터는 4월 마지막 주 이제 정치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체크해야 될 주요 일정들 한번 정리해 볼까요?